자, 교과서 페이지로는 52페이지가 될 거고, 지금 너희들은 나눠준 거 첫 번째 장이 되겠지? 자, 화학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그래서 이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인 거야. 자, 교과서 정리는 왜 하냐? 얘가 교과서를 안 읽으니까 그냥 한번 읽는 의미인 거야.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보기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꼭 읽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여기 없는 내용 써줄 때는 반드시 필기를 좀 하시고, 알겠지? 자, 그래서 화학결합에 따른 물질의 성질, 그래서 화학결합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의 성질, 이게 나오지? 결합하는 원소 종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화학결합은 이온결합, 공유결합으로 나뉜다. 그럼 걔네들은 어떤 성질 차이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키움 활동, 그래서 여기 보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비교하기, 그래서 그지? 그래서 뭐 이제 실험 얘긴데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물을 담아 놓고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 녹여서 수용액을 만든 거야. 여기 보면은 자, 염화나트륨, 질산칼륨, 설탕, 포도당 같은 애들 각각 수용액을 만들었대. 자, 지금 여기 써놨지만 그래서 여기 나온 4개 중에서는 염화나트륨, 질산칼륨은 뭐야? 이온결합 물질이고, 설탕과 포도당은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지?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지. 잘 봐. 이온결합 물질이 있고 공유결합 물질이 있어. 자, 이온결합 물질이든 공유결합 물질이든 고체일 때는 어떻다 그랬냐? 뭐 이온결합이든 공유결합이든 전기 전도성 얘기야. 전기 전도성이 어떻다? 통하지가 않는다. 그지? 그런데 얘네들을 고체, 뭐 그게 가루겠지? 혹은 고체를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면 어떻다? 이온결합 물질은 통한다 이거지.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이제 보통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모든 이온결합 물질이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한다 그러면 맞는 말일까? 말 그대로 물에 녹아야 통하는 거잖아. 그럼 물에 안 녹는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한다 말할 수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누구 제외? 앙금 제외하고. 그지? 앙금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도 수용액에서 안 통한다, 대체로 안 통한다 이렇게 표현해. 그럼 뭐다? 통하는 것도 뭐 한다? 통하는 것도 수용액에서 통하는 것도 있다. 그지? 자, 아까 가람이가 질문했던 건데 니네 2학기 때 배울 이른바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 그래서 염산, 질산, 황산, 탄산, 탄산음료 할 때 탄산,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 자, 요런 것들 대표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수용액일 때 통합니다. 거기에 염기 중에 이제 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온결합 물질인데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 하나가 유일하게 공유결합이거든. 얘도 어쨌든 수용액일 땐 전류가 통합니다. 자,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이 앙금 제외하고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하는 이유는 뭐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이온결합 물질 아니야? 근데 얘네를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지?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돼? 니네 전류가 통한다는 건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 움직일 수 있으면 전류가 통하는 거야. 얘네들이 고체일 때는 전하를 띠고는 있지만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 수용액이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가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는 왜 안 통할까?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안 통. 이거는 물에 녹였을 때 그냥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분자는 움직일 수 없거든? 그럼 얘네는 왜 통할까? 얘네도 공유결합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특이하게 물에 녹이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알겠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보기에.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에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가 통한다. 자, 이런 말이 나왔어. 이거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죠. 틀린 말이야.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면서 전자가 이동한다, 이 말도 틀린 말이야. 알겠냐?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온 결합 형성할 때 전자는 걔네 사이에 이동했어. 이동한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 있는 거야. 근데 물에 녹으면 그게 그냥 분리가 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열해서 녹인 걸 뭐라 그래? 용융 상태 또는 액체 상태라고 하지? 용융, 그러니까 억지로 녹인 거지. 억지로 떼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일 때랑 비슷합니다. 양이온, 음이온 분리가 되기 때문에 통합니다. 얘는 안 통합니다. 그지?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저 예외들도 용융일 때는 얘네들은 다 대부분 기체라고 봐야 되겠지. 그리고 아니야, 용융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액체거든. 안 통합니다, 전기. 이제 전기가 통하려면 이온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액체로도 안 통하는 거야. 수용액일 때만 통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적어. 넌 왜 턱 꿰고 그러고 있어? 적어. 적었어? 너만 유일하게 지금 안 적고 있어. 나한테 꾸사리 먹지 말고 적어. 잘 적어놔.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좀 필기 좀 해라. 이렇게 내가 니네 실수 많이 하는 것도 중간중간에 적어주잖아. 이런 거 적어놔야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53페이지라도 이런 말 나오지. 여기 읽어볼게. 염화나트륨, 질산, 칼륨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통하지 않지만 액체나 쭉 통한다. 고체 상태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방금 얘기했지.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고, 여기다 줄 거 너희도 똑같이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분리가 돼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하는 거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과 달리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와 액체에서 그리고 수용액 상태, 여기 보면 대체로라고 돼 있지. 전부라고 돼 있지 않고 대체로라고 돼 있는 이유가 바로 얘네 때문이지. 대부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도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로 얘기했지만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이면 이런 식으로 양이온, 음이온 분리가 돼서 전극을 연결했을 때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통하는 거지만, 공유 결합 물질은 물에 녹이더라도,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걔네들이 그냥 분자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붙어있던 분자가 떨어진 것 뿐이야. 근데 이 분자는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고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얘는 통하지 않는 거야. 그럼 여기 하나 더 얘기해 볼까? 니네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니네 여기 이제 수용액 전류가 통한데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극으로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있잖아. 전하를 띤 애들 기준으로는 양이온이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어? 양이온이 지금 어디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지, 그지? 그래서 니네 원래 전류의 방향이라는 애가 플러스 전하 띄는 애가 움직이는 방향이야. 알겠니? 혹시 모르니까 그냥 참고해 두세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극으로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극 안 써놓고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움직이는 것만 해놔도, 그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참고하라는 얘기야. 뭐 당연히 너희가 알고 있을 건데, 양이온의 이동 방향. 양전하를 띈 녀석의 이동 방향인데 여기서는 양전하 띄는 애가 양이온이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염화칼슘이라는 애가 있어, 그지? 염화칼슘의 화학식 쓸 줄 아냐? CAC. 쓸 줄 알아야 돼. 이거
못 쓰는 놈 허다했어 중간고사 때. 내가 누군지 콕 집어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 거야. 분명히 못 쓰는 사람이 있어. CaCl2지. 근데 아무튼 그 염화칼슘이 대표적으로 겨울철에 제설제로 이용이 된답니다. 니네 우리 선생님이랑 그 수업할 때 제설제 얘기 안 했잖아. 근데 교과서에서 한다 그랬잖아. 이거 잘 기억해. 제설제 시험에 꼭 나온단 말이야. 그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제설제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염화칼슘이야. 염화칼슘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런 성질이 있어. 얘 하얀색 가루거든. 니네 뭐 생각하면 쉽냐면 겨울철에 그 차들이 눈 쌓인 돌에 뭐 이렇게 제설차가 뭐 뿌리고 하얀색 가루 같은 거 뿌리잖아. 그게 염화칼슘이고 물 먹는 아마 생각해도 됩니다. 물 먹는 아마를 니네가 뜯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만 물 먹는 아마를 사가지고 플라스틱 껍데기 벗긴 다음에 비닐을 벗겨내잖아. 안에 하얀색 가루들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다시 뚜껑 덮어서 습한 데 갖다 놓으면 한참 있다가 보면 물만 있거든. 그게 이런 성질 때문에 그래. 염화칼슘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스스로 녹아버려요. 근데 그때 열이 발생해. 열이 발생해. 그러니까 그 열에 의해서 뭐야? 그 알갱이 주변에 있는 눈이 녹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니네 보면 염화칼슘 뿌리고 가면 그 녹은 데가 질퍽질퍽 하잖아. 이래서 그래. 스스로 녹으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에 의해서 또 주변 눈이 녹는 거야. 그래서 녹고 나면 어떻게 되지? 자, 눈이라는 게 결국 물이지 않니? 물에 염화칼슘이 녹아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걔가 잘 얼어 안 얼어? 잘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녹이고 녹고 나면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잘 안 얼지. 어느 점이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어느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잘 안 오는 겁니다. 알겠냐? 써놔. 잘 모르겠으면 써놔. 어느 점 낮아진 거야. 어느 점 낮아지는 거야. 알겠어? 어느 점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거의 장단점이 뭐냐 이거야. 장단점. 그지? 제설제로 염화칼슘을 주로 이용하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거지. 자, 여기 선생님 써놨어. 장점이 뭐다? 일단 가격이 매우 쌉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다가 염화칼슘 쳐보면 뭐 1kg에 몇천 원밖에 안 할 정도로 매우 쌉니다. 그럼 니네 보면은 엄청난 양을 뿌리고 다니잖아. 요즘엔 눈만 왔다면 뿌리잖아. 사고 날까봐 막 인터넷 댓글들 난리 나니까. 그지? 가격이 싸. 그 다음에 가격이 싼 것도 싼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설 효과가 되게 좋아. 제설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로 염화칼슘 사용하는 거야. 근데 단점도 있어. 니네 염화칼슘이 이제 눈 녹이고 나서 눈 그친 다음에 그 아스팔트 말랐을 때 보면은 도로가 하얘져 있거든? 그게 반복되면 아스팔트가 어떻게 돼? 손상되겠지.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 그 녹아있는 상태에서 그 위로 차들이 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차에 묻을 거 아니야. 니네 바닷가에 갔다 오면 차들 세차하는 이유랑 비슷해요.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있으면 이른바 전해질이거든? 내가 아까 여기서 얘기 안 했다만 니네 수용액일 때 전류가 통하면 그걸 또 전해질이라 그래. 전해질은 녹쓰는 걸 더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차에 염화칼슘이 묻으면 그만큼 차량들이 대부분 철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부식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보통 염화칼슘 뒤집어 쓰고 나면 눈 그치고 나면 세차장들이 미어 터져. 세차하느라고. 바닷가 갔다 오면 세차하는 거랑 원리 비슷해. 그래서 차량이 부식되고. 그 다음에 그 염화칼슘이 녹아있는 물들이 주변 토양에 스며들면 어떻게 되냐.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지. 그럼 니네 중간고사 때 배웠던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 식물 몸속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 버리거든?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돼? 말라 죽을 수 있지. 가로수가 고사한다 그래. 고사. 말라 죽는 걸 고사라고 표현하죠. 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적인 좀 문제가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단점이 사실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연구하게 되겠냐? 제설 효과는 얘 못지 않으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놈을 개발하려고 찾으려고 하겠지? 그게 이른바 뭐야? 친환경 제설제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키움 활동의 친환경 제설제 조사하기 그래서 나와 있지. 맞니? 자, 겨울에 내린 눈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조사해보자. 뭐 그래서 장점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조사해보자. 여기다 써놨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염화칼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 소금이지, 소금.
다만 소금은 어때? 염화칼슘하고 제소 효과가 비슷합니다. 다만 비싼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환경오염도 좀 덜 하긴 한데 없진 않겠지만 좀 덜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울릉도 같은 섬은 어때? 가격을 떠나서 일단 운반해오기 어렵지. 특히 우리나라 울릉도는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강우량이 연간 강우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다?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알겠어? 울릉도야. 그러니까 울릉도는 또 게다가 섬이니까 어때? 제설제를 아무리 싸다 한들 또 운반하는 비용이 들어가 구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주변 바닷물 끌어다가 제설제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친환경 제설제라 그래서 이제 뭐 소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전해질. 그러니까 수용액일 때 전류가 안 통하는 건 비전해질이라 그래. 비전해질. 수용액에서 전류 통하는 건 전해질.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까먹어서 야 이거 전해질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맞는 말이야. 얘네들이 수용액일 땐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얘네들 수용액은 전해질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 제설제 뭐 염화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겠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효과는 좋으면서 환경오염을 좀 덜 유발할 수 있는. 그다음 밑에 보면 이제 뭐 액상 제설제 분사 장치 이래가지고 뭐 친환경이라기보다는 니네 이제 운전을 안 해서 모르겠다.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 상습적으로 겨울만 되면 도로가 얼어붙는 곳들이 있어. 그런 데다가는 뭐 해놔? 아예 아스팔트 밑에다가 열선을 깔아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왜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그늘이 져 있어갖고 눈이 항상 쌓여서 잘 안 녹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런 거 설치해 놓는 거야. 그래서 눈이 쌓이면 자동으로 제설제를 분사해가지고 눈 녹여주는 거야. 그래서 좀 덜 얼게도 좀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쪽 보시면은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형성하는 화학결합회사.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들 다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자, 첫 번째 지구를 보면 잘 봐. 지구의 표면은 크게 육지바다 대기로 구분이 된다. 뭐 니네 지구과학 시간에 수권, 직권, 기권으로 배우잖아. 그지? 그럼 그 중에서 직권, 지각의 일부분인 육지는 대부분 단단한 고체 상태 물질로 돼 있다. 뭐야? 암석으로 돼 있다 이 말이지? 니네 암석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광물로 이루어져.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암석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광물이 뭐야? 규산염 광물인 거야. 그럼 옆에 이제 그림에도 나오지만 규산염 광물은 이른바 규산염 삼연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야, 규산염 삼연체 뭐야? 규소 원자 하나가 산소 원자 4개와 이렇게 삼연체 형태를 띠면서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이때 규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은 뭐야? 혁준아, 여기 봐라. 내가 칠판에 쓸 땐 칠판 봐. 턱 괴지 말고. 요거 무슨 결합이야? 근데 공유결합. 듣고 질문해. 그냥 내가 묻는 거 대답하십시오. 규소하고 산소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요건 공유결합이야. 요거 자체는 공유결합인데 얘가 특이하게 이렇게 공유결합한 얘 전체가 음이온 마냥 음전하를 띠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뭐 할 수 있냐면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산소를 공유해서 계속 결합할 수도 있고, 얘 자체가 음전하를 띠니까 얘가 주변에 있는 다른 양이온하고도 결합할 수 있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지만 얘와 양이온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 되는 거야? 이온결합 되는 거야. 그러면 니네 지금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이온결합,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암석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규산형 광물들은 얘와 얘가 결합하고 있다. 이온결합이란 말이야. 규산형 광물 자체가 이온결합 물질이라 보면 되는데, 그럼 이온결합 물질이 어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지. 높으니까 그래서 얘가 대부분 고체로 존재를 하는 거라고. 그 규산형 광물 자체가 이온결합 물질이라 보면 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암석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암석이 모여서 결국 육지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결국 녹는 점이 높아서 고체 상태인 거다 이거야. 근데 여기 뒤에 설명 나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단단한 고체이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지각 구성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기다 줄거나 나랑 똑같이 하라 그랬어. 규산형 광물이 대부분 뭐다? 녹는 점이 높기 때문이다. 이온 결합 물질이면서 녹는 점이 높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같은 대기는 어때? 자, 대기의 주성분이 질소와 산소지. 맞아? 78%가 질소 기체, 21%가 산소 기체야. 그러니까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즉, 대기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결국 무슨 물질이다? 공유결합 물질인 거야. 그럼 니네 알다시피 공기라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섞여 있는 거긴 하다만 기체잖아. 왜 기체야? 공유결합 물질인데 공유결합 물질은 어떻다고? 그렇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으니까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지. 다만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 호흡이 필요하잖아. 근데 얘가 기체 상태로 존재하니까 그걸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대체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 대기 중에 액체가 있나요? 있지. 뭐요? 수증기는 기체고 그게 이제 높은 곳에 떠 있으면 온도가 낮으니까 물방울로 변해서 그 물방울이 떠 있는 게 구름이지, 구름. 그제? 그 다음에 자, 집 표면에 70% 바다로 덮여져 있어. 당연하게도 바다를 이루는 주성분이 뭐다? 물이지. 맞아? 물 분자. 그럼 물이라고 하는 놈은 알다시피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야. 근데 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다른 공유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조금 높은 편인 거야. 그러니까 실온에서는 얘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분자야. 공유결합인 분자인데 또 그 분자 중에서도 얘는 이른바 극성 분자입니다. 자,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액체인 거야, 물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녹을 수 있어. 그러면 결국 바닷속에는 여러 가지 물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결국 그 물 속에 사는 여러 가지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양분도 제공하고, 그지? 뭐 심지어 산소 같은 것도 제공하는 거야. 니네 물고기들이 숨 어떻게 쉬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그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물을 마셔. 그럼 거기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물만 아가미 통해서 내보내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 바닷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겠지.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응결해서 물방울이 돼서 높이 떠 있는 게 구름이라 그랬잖아. 결국 그것 때문에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도 주성분이 뭐야? 물이지. 자, 사람 같은 경우에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은 비율이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66%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지?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거지. 그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눠준 걸로 55페이지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다만, 예. 봐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야? 물이잖아. 맞지? 근데 거기 55페이지에 보면 녹는 점, 끓는 점, 물은 몇 도야? 녹는 점이 0도지? 끓는 점 몇 도야? 100도죠. 산소의 녹는 점, 끓는 점까지 외울 필요는 사실 없겠다만, 산소는 마이너스 219도가 녹는 점이고, 마이너스 183도가 끓는 점입니다. 질소는 마이너스 210도가 녹는 점이고요. 마이너스 196도가 끓는 점이야. 아무튼.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 그죠? 해봐.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많이 뭐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순이거든.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무기염류를 제외하고는 다 뭐야? 공유결합 물질이란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무기염류는 그냥 이온이야, 이온. 걔네들이 여기 물 속에 녹아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은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 체크한 것처럼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탄소 화합물이라고 또 따로 부르기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뭐다? 공유결합 물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어. 잠깐 쉬었다가 생물 파트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네 뭐 프린트로 받았기 때문에 그지? 그 페이지로 아마 144페이지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지? 거기 생체 촉매와 효소 그래서 나오지? 자,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촉매 그래서 나온다. 자, 그래서 첫째 줄에 과산화수소는 산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공기 중에 오랫동안 두면 서서히 물로 분해가 된다. 이 말 다르게 표현하자면 거의 분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이것도 써놔. 자, 과산화수소는 소독약에 많이 사용되잖아, 그지? 그래서 과산화수소는 얘가 분해가 되면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이 쉬운 화학 반응식도 쓸 줄 모르면 안 되겠지? 모르면 외워. 자, H2O2가 H2O와 O2로 이제 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개수까지 쓰면은 이렇게 2가 되겠지.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소독약을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처가 생긴 부위에다가 바르면 그 과산화수소가 혈액과 만나서 거품이 생긴다는 거야. 그 거품의 정체가 바로 얘야. 그러면 얘가 이 상태로는 거의 분해가 안 되는데 혈액하고 만나면 분해가 겁나 빨리 되더라는 거지. 왜 되냐 이거지. 왜 되냐. 그럼 혈액 속에는 이 반응이 뭔가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뭔가 들어있다 이 얘기가 되겠지. 자, 보통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도와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불러. 촉매. 자, 보통 촉매는 두 종류야. 정촉매라는 게 있고 부촉매라는 게 있어. 정촉매. 자, 정촉매는 뭐고 부촉매는 뭐냐?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하는 게 정촉매고요. 화학 반응이 좀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느리게 일어나야 되는 경우도 있어. 너무 빨리 일어나면 안 되는 경우. 그때는 부촉매를 쓰는 거야. 근데 너희가 공부할 때 특별한 언급이 안 나오면 그냥 촉매는 다 너희가 배우는 촉매는 다 정촉매라 생각하면 돼. 자, 정촉매든 부촉매든 말이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 촉매를 이루는 성분이 뭐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무기촉매라는 게 있고요. 유기촉매라는 게 있어. 무기촉매는 뭘까? 촉매의 성분이 무기물이야, 무기물. 그럼 유기촉매는 유기물이라는 얘기죠. 자, 보통 공장이나 이런 산업 현장,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촉매들이 대부분 무기촉매가 많지. 그래서 니네 아마 중학교 때도 한두 개는 배웠을 텐데 대표적인 무기촉매로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백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유기촉매는 촉매가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지? 자, 우리가 배우는 이른바 효소가 바로 유기촉매입니다. 효소의 주성분이 뭐야? 단백질이란 유기물로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효소가 바로 이 유기촉매다. 효소다, 효소. 근데 이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져서 몸 안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생체 촉매라고도 부르지. 그래서 그냥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혈액 속에 바로 뭐가 들어있다?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이른바 유기촉매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촉매 이름이 바로 뭐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애인 거야. 카탈레이스. 이거 이름 외워놔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근데 카탈레이스는 혈액에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대부분의 세포에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지. 대부분의 세포에. 똑같이 줄 그라니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그 혈액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나오고 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간 조각 뭐 이런데 그 다음에 감자. 근데 간도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감자라고 하는 것도 식물 세포잖아. 근데 옆에 보면 니네 교과서 정리할 때 이렇게 옆에 조그만 것들 잘 봐야 돼. 카탈레이스는 대부분의 세포에 들어 있으며 감자와 동물 간에 특히나 더 많이 들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이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냥 공기 중에서는 거의 분해가 되지 않는데 이걸 바르는 순간 분해가 잘 되더라. 그래서 그 소독약을 사용하는 이유가 얘가 이제 사실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써있지. 자,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화학 반응에서 과산화수소를 즉시 분해한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애가. 그래서 카탈레이스는 독성이 강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해서 이제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독약이 주성분으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도 읽어보면은 피부에 생긴 상처에 소독용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따갑고 시원한 느낌과 함께 거품이 생기더라. 그 거품의 정체가 뭐라고? 산소라고. 그지? 산소. 그래서 물과 산소로 분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은 그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실험 얘기가 나와. 자, 요 실험 한번 봐보자. 키움 활동 그래서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 분해하기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관 3개를 준비한 다음에 자, 이 시험관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동일한 양을 넣어놓습니다. 여기다 그려볼게. 시험관이 이렇게 3개가 있어. 이 3개에다 전부 동일한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5ml씩 지금 넣어놓은 거야. 3%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한 5ml씩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야. ABC야. 그래서 보면은 A는 그대로 둡니다. A는 그대로 두고요. B에다가는 생간 조각을 넣어. C에다가는 감자 조각을 넣는데 그럼 방금 우리 얘기했지. 생간하고 감자 조각에 뭐가 들어있다? 우린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보니까 그대로 둔 곳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생간이나 감자 조각을 넣은 과산화수소수에서는 여기 표면에 거품이 막 생기더라는 거야. 자, 이 거품이 왜 생기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수가 분해가 돼서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거야. 여기도 거품이 생기더래.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결과는 나와 있진 않지만 결과를 보면 야, 얘는 거품이 거의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얘랑 얘는 거품이 비슷한 양의 거품이 발생하더라는 거지. 그럼 일단 니네가 카탈레이스라는 걸 모른다고 쳤을 때 야, 여기 거품은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야 생기는 거잖아. 근데 그대로 뒀을 땐 분해가 거의 안 되는데 생간이랑 감자 조각을 넣었을 때 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생간하고 감자 조각에는 그 분해가 좀 빨리 일어나게 하는 뭔가가 들어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는 그게 카탈레이스라는 걸 알지만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지? 이른바 효소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니네 여기서 또 이런 것도 있어. 여기 보면은 이때 같은 양의 과산화수소 넣어놓은 다음에 생간하고 감자를 비슷한 크기로 잘랐대. 이거 왜 비슷한 크기로 자른 거야? 여기다 넣어주는 효소의 양을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치? 같은 양의 효소를 넣어줘 보는 거야. 같은 크기로 잘랐다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제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봐. 이 실험을 응용해가지고 시험관이 하나가 더 있어, 여기. 똑같이 과산화수소 들어있어. D라고 칠게. 자, 여기다가는 삶은 간을 넣었어. 자, 기포 발생 여부. 어떻게 될까? 발생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왜 발생을 안 하냐? 우리가 이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효소가 작용하는 거 영향 주는 게 크게 2가지가 있다 그랬지. 뭐가 있다 그랬어? 열, 온도하고 pH. 그러면 결국에는 자, 잘 봐. 여기서 얘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간을 삶았잖아. 그러면 간 속에 효소가 들어있는데 열을 가했기 때문에 그 효소가 변성되면서 효소가 작용하지 못한 거겠지.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 여기 시험관들 중에 효소가 열의 영향,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알려면 어떤 애들을 비교하면 됩니까? 그렇지. 얘네 둘을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거지. 자, 온도가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으면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똑같은 애들끼리 비교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얘랑 얘를 보면 어때? 들어있는 과산화수소 양 동일하고. 맞아?
넣어준 간 조각의 크기 동일하고 다만 뭐만 달라? 간이 생이냐 삶이냐 즉 온도의 차이만 있지?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면 온도가 효소의 작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하나 더. 시험관에 하나 더 있어. 니네 이거 학교에서 실험했다면서. 과산화수소가 있는데 여기다가 생간을 똑같이 넣어. 생간을 넣는데 여기다가는 NaOH 수산화 나트륨을 추가로 좀 더 넣어준 거야. 기포 발생해 안 해? 안 해요. 더 많이 하지. 특히 얘보다 난 싫어.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래? 방금 전에 온도만 효소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pH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랬지. 그러면 뭐 얘에 대해서는 이게 염기거든. 얘가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넣어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랑 비교해서 얘가 더 많이 발생했다면 카탈레이스란 효소는 그냥 중성보다는 염기성에서 더 작용을 잘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실험했다며 내겠지. 근데 과탐시였잖아요. 아, 당연히 내지 그러면 아저씨. 그래서 어쨌든 얘네 둘을 비교하면 써놔. 나머지 니들도 타박하지 말고 써. 안 써 있잖아 얘는. 근데 여러 개 썼던 것 같은데. pH 여러 개 있어도 결론은 원리는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얘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야 네가 거들지 마. 나랑 쟤랑 얘기하면 너는 네 거만 쓰면 돼. 그러니까 그림은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얘랑 얘를 비교하면 이제 pH가 효소 작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예를 들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생간하고 감자종을 넣어서 기포가 발생했어. 시간을 두고 쭉 지켜봤더니 더 이상 기포가 발생을 안 해. 자, 더 이상 발생 안 한다는 건 뭘 의미하지? 반응이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던 과산화수소가 전부 분해돼서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만 남아있는 거야? 물과 산소만 남아있는 거지. 기포가 있으면. 그리고 효소는 말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봐. 더 이상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때 B 시험관에서 기포가 더 발생하게 하려면 뭘 넣어줘야 된다? 효소를 더 넣어줘야 돼? 과산화수소를 넣어줘야 돼? 그렇지. 왜? 효소는 재사용하니까.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더 기초적인 거. 이 기포의 정체가 뭐라고 물어보면 산소잖아. 확인하는 방법. 그러니까 니네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산소라고 대답하지. 이게 어떤 기체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꺼져가는 성냥이나 불씨를 넣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걔네가 활활 타오르면 그 기포의 정체가 뭐다? 산소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이건 어떤 실험이든지 마찬가지야. 산소가 발생하는 실험에서는 무조건 기포가 활활 타오르면 그 기체가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요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146페이지에서 넘어가 보시면은 자, 요거 읽어 봅시다. 생간과 감자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잘 일어나도록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킨다. 자, 이와 같이 화학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통틀어서 촉매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생체 촉매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그래서 방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 촉매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아서 재사용 가능하다. 왜? 염소 할 때는 효소 없는데 촉매 있는 거예요? 효소가 촉매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너 갑자기 기말고사 때 바보가 됐어. 효소가 촉매의 일종이야. 그럼 연소는 그러니까 다른 효소가 아닌 다른 촉매가 있어요. 열을 가해. 필요가 없다고. 촉매 역할이 뭐야? 빨리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하는 거지. 그럼 우리 몸 안에서는 온도가 낮아서 빨리 안 일어나. 그러니까 촉매가 필요한 거야. 근데 연소는 400도 이상 높은 온도잖아. 그딴 거 필요 없어도 반응이 빨리 일어나. 촉매가 필요하겠냐고. 필요 없다고요. 알겠어? 자, 그래서 연소는 기본적으로 촉매가 필요 없어. 너무 기초적인 질문 하지 마. 그럼 왜 그래, 왜? 갑자기. 제일 에이스였던 놈이 왜 이상한 질문 하냐고. 이렇게 틀렸어요, 중간. 3개 아니야? 3개. 아니, 저 아깝네. 이렇게
자, 보자. 촉매에는 카탈레이스와 같이 생물체에서 만들어진 생체 촉매라는 것도 있고 화합물로 된 촉매. 아까 그래서 내가 촉매가 뭐가 있다고 했어. 생체 촉매는 이게 유기물,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 유기 촉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화합물로 된 촉매는 무기물로 되어 있는 거야. 무기 촉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촉매는 반응을 이렇게 그러면 촉매는 도대체 야 여기서 말하는 촉매는 다 정촉매를 말하는 거거든. 도대체 뭐 때문에 반응이 빨라지느냐? 거기다 줄거나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활성화 에너지. 결국 효소는 일종의 촉매인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다. 그래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쓰인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게. 야, 그럼 지금 생체 촉매가 있고 무기 촉매가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주로 무기 촉매를 쓰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나온 거야. 생체 촉매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 쓸게. 생체 촉매는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져서 생명체 안에서 주로 작용하잖아. 그럼 생체 촉매는 생명체 밖에서는 작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야. 생체 촉매라 하더라도 온도만 적당하면 작용할 수 여기 실험 봐봐. 여기다가 지금 간 넣어놨잖아요. 그지?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온도가 적당하면. 알겠니? 그래서 이게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생명체 안에서 쓰인다고 해서 생명체 밖에서 작용 못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써놓으시고 열심히 대답하고 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써놔요.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뭐 산업 현장에서 촉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뭐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나와. 그죠? 자,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촉매 조사하기 그래가지고 뭐 그 사례를 조사해보는 거야 한 예시가 나와 있어. 자, 니네 내가 아까 화학 결합 물질을 성질할 때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들 공유 결합 물질의 화학식 분자식 써주진 않았다만, 기본적인 건 니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해서 안 써준 건데, 자, 여기 메탄올 나와. 이렇게 나올 때 중간중간 캐치. 자, 메탄올은 뭐 얘기하자면 공유 결합 물질이야. 그래서 분자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지? 이런 것도 그냥 겸사겸사 써놔. 그지? 자, 이런 거 분자식이기도 하고 화학식이기도 한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고? 맨 앞에 있는 원소경만 보면 된다 그랬지? 이게 금속이면 무조건 이온 결합이고 비금속이면 공유 결합인 건데 아무튼 메탄올이 있어. 공업용 알코올이야.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란을 섞어서 반응시킨대. 그지? 반응시킨단 말이야. 근데 그냥 반응시키려면 온도가 어때야 될까? 매우 높고 압력도 매우 높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반응이 좀 잘 일어나게 하려고 여기 보면 촉매를 투입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구리, 아연, 알루미늄 같은 걸 만든 촉매를 넣어준답니다. 그러면 메탄올이 더 잘 만들어진다는 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지. 합성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촉매를 이용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재료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의 95%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야? 촉매를 안 쓰면 예를 들어 내가 이산화탄소를 100개를 넣어주더라도 거기서 메탄올로 바뀌는 이산화탄소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버려지겠지. 반응하고 나면. 그지? 근데 촉매를 사용하면 내가 재료로 사용한 이산화탄소의 거의 95% 이상을 메탄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때? 남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으니까 버려지는 이산화탄소도 그만큼 줄어들겠지? 근데 니네 알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뭐야?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기체야. 온실기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촉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30% 정도 절감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촉매를 사용하는 게 똑바로 앉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어떻다? 매우 좋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향후 전망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산업 현장에서 촉매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방금 얘기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생체 촉매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나와. 생체 촉매와 물질 대사. 자, 생체 촉매 효소잖아, 그지? 자, 우리 몸에는 아밀레이스, 트립 이런 들 소화 요소라고 하죠. 중학교 때 배워 사실, 그지? 그런 생체 촉매가 있어서 우리가 자,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얻는데 음식에는 탄단지라고 하는 영양소가 들어있지. 근데 이걸 흡수를 해야 되는데 분자 크기가 너무 커서 그대로는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음식물이 내 몸속을 지나가면서 이런 이른바 소화효소라는 애들에 의해서 작은 분자로 분해가 돼서 그 작은 분자를 이제 우리가 흡수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이른바 니네가 배웠던 소화효소가 일종의 생체 촉매인 거야. 대표적인 생체 촉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 촉매가 생명 시스템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자, 밑에 보면 키움 활동 하나 나오지. 이거 별표해놔라. 실제로 이거 니네 기출을 된 적도 있어. 이거 똑같이 났어. 요 말이. 자, 그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른바 효소의 역할을 지금 살펴보는 거야. 잘 봐.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애가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라는 게 생기지. 왜냐면 아미노산이 결합한 게 단백질이니까. 근데 분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래. 첫 번째는 뭐냐면 염산 용액에다 단백질을 덩어리를 담궈 놓고 200도 이상으로 하루 동안 가열을 하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대. 자, 온도도 매우 높아야 되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 그런데 니네 생각해봐. 우리가 먹은 음식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한두 시간만 되면 분해가 돼, 아미노산으로. 그래서 그 아미노산을 우리가 흡수한단 말이야. 뭔 차이가 있냐 이거지. 결국 소화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바로 그때 소화 효소가 촉매로 작용했기 때문에 고온에서 오래 걸릴 게 저온에서 36.5도밖에 안 되는 저온에서 짧은 시간 만에 분해가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지금 써놨지, 대표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써놔. 자,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1차적으로 펩신이나 트립신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가 되고요. 써. 중간 단계 단백질은 또 펩티데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니네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화학 반응이, 야, 지금 선생님 이렇게 썼지만 이거에서 이거 되는 것도 화학 반응이고 이거에서 이거 되는 것도 화학 반응이야. 그럼 화학 반응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면 그 단계마다 사용되는 효소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알겠어? 단계마다 사용되는 효소는 달라야 되는 거야. 알겠죠? 펩티데이스. 뭐 학교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하셨다면 안 되긴 할 텐데 우리는 참고 삼아 배경 지식 차원에서 알아둬라. 이제 고3이 됐는데 펩신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애들 부지기수야. 트립신이 뭐예요? 묻는 애들 부지기수입니다. 아밀레이스가 뭐예요? 묻는 놈도 있어. 재수, 삼수, 사수 합니다. 알겠냐?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니네 수능이라는 과목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에 전체적인 내용을 묻기 때문에 이게 니네 내신 공부에만 급급하면 안 돼, 사실. 어? 특히나 너희가 5명쯤 있는데 다 이과를 간다고 하면 특히나 더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박스가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하니까 결국엔 촉매 역할이 뭔지 알겠지?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생물체는 위 그림에 나온 것처럼 위에서 나온 것처럼 외부로부터 받아다는 물질을 분해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분해해서 흡수한 애들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로 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소화기관에서는 탄단, 지와 같은 큰 분자를 흡수를 못하니까 흡수할 수 있는 작은 분자로 분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흡수한 작은 분자들을 가지고 세포로 건네준 다음에 세포에서는 걔네들을 가지고 더 큰 분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 줄거.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합쳐지거나 분해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다 쓰자면
새 놈끼리 대화 금지야. 단 한마디도 하지 마. 말 걸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 알겠어? 야, 여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맨날 니네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한 10분의 1 이상은 니네 지적하나 쳐다보지 마! 니네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니까 자꾸 수업을 끊기잖아. 심지어 내가 지금 영상 녹화해갖고 편집 올려야 되는데 그대로 다 올리는데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짜증내고 욕하는 것까지 올라가야 되겠냐? 나의 곱디고운 선한 이미지가 니들 때문에 내가 욕하는 개새끼가 돼야 되겠냐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뜻이 써 있다만 물질 대사라는 게 정의도 알아야 돼. 사실 정의. 니네 정의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 막상 보기에 정의 써져 있으면 맞는지 틀린지 잘 구분 못 하잖아. 그지? 자, 물질 대사는 결국 우리 몸 안에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이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가 화학 반응이야. 근데 자, 이거 실수 엄청 해. 어디서 일어나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니네 세포하고 연소하고 비교한 거 나오잖아. 연소 물질 대사야 아니야? 아니야. 물질 대사는 무조건 어디서 일어나야 돼? 몸 안에서 일어나야 돼야. 연소라는 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물론 이 밑에 보면 이제 물질 대사 종류가 나오는데 그 동화가 됐건 이화가 됐건 연소는 이화작용이다. 맞아, 틀려? 이봐. 연소는 이화작용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이화작용이 물질. 그러니까 그 말이 맞냐고. 연소는 이화작용이다라는 말이 맞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동화나 이화나 다 물질 대사의 종류이기 때문에 결국 연소가 이화작용이다라고 하면 연소가 물질 대사다라는 말하고 같기 때문에 틀렸다. 근데 이게 니네가 아는데 시험 볼 때는 항상 틀려왔어,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강조하는 거야. 니네 막상 틀리면 니네 중간고사 때 생각해봐. 어려워서 틀린 문제 몇 개나 돼? 다 이상한 거 잘못 봐서 틀리고 다 실수해서 틀린 게 더 많잖아. 공부를 잘하려면 진짜로 꼼꼼해야 됩니다. 꼼꼼해야 돼. 그래서 이거 꼭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언급했지만 물질대사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이 그림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자, 작은 분자들을 합쳐서 큰 분자로 합성하는 경우가 있어. 물질대사 중에. 그래서 합성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림이 주어졌을 때 작은 애들이 합쳐져서 그거보다 큰 놈이 된다. 그럼 무조건 합성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동화작용이라고. 그런데 잘 봐. 작은 분자를 합쳐서 큰 분자 만들 때는 모든 분자들은 에너지 갖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작은 분자는 에너지가 분자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적을 거고 큰 분자는 에너지가 많을 거야. 그럼 에너지 적은 놈이 에너지가 많은 놈 되려면 그 차이만큼을 외부에서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동화작용이 일어날 땐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흡열 반응이라고도 하는 거야. 당연히 이때 효소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화학 반응이니까. 그죠? 동화작용이라 부르는 화학 반응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동화작용에 뭐가 있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이란 작은 분자들을 여러 개 합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 대표적인 동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식물 하면 뭐 나와? 광합성 나오지?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작은 분자를 합쳐서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를 만드는 광합성. 대표적인 동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니네 앞에 유전 정보 흐름할 때 나왔지? 예를 들어 DNA가 전사돼서 RNA 만들어질 때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해서 RNA가 돼. 동화작용인 거야. 혹은 DNA가 자기랑 똑같은 한 가닥을 더 복제해야 될 거 아니야. 복제할 때도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합쳐져서 뭐가 돼? DNA 될 거 아니야. 동화작용인 거야.
그래서 동화작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통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단백질 합성하고 광합성이 있다만 이런 것들도 기억해두라고.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RNA 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지. 유전 정보 흐르면서 그 내용만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 전사는 동화작용이다. 맞아, 틀려? 맞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전사는 동화작용인 거야. 오케이? 전사 번역 다 동화작용. 그치? 번역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거 동화작용이지. 오케이? 그러면 그때, 야,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RNA가 전사될 때 효소 쓰여 안 쓰여? 당연히 쓰이는 거야. 우리가 안 배울 뿐인 거야, 그 효소를. RNA 중합효소라는 게 있거든? 우리가 통과해서 안 배우는 것 뿐이 무조건 효소가 관여하는 거야. 언급하지 않아도.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자, 그걸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분해라는 말이 나오거나 그림상 큰 분자가 작은 분자 여러 개로 쪼개졌으면 그거는 이화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화작용. 이화작용.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남게 되는 거니까 에너지 많았던 큰 분자가 에너지가 적은 작은 분자 되니까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만큼을 방출하는 거지. 그래서 이화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발열반응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발열반응.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지요. 맞지? 방출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화작용의 지금 포도당, 아까 예를 들어 광합성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었으면 또 한편으로는 포도당을 가지고 이제 뭐해? 분해합니다.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남으면서 에너지가 나와. 그걸 뭐라 그래? 세포호흡이라 그래. 그래서 그 세포호흡 하면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 에너지 가지고 체온도 유지하고 지금처럼 너희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떠들거나 무슨 운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아까 나왔던 소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흡수하기에는 큰 분자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이라는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거지. 맞지? 분해하는. 그러면 이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우리 교재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이거 이화작용이라 하는데 에너지 변화만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은. 자, 방금 얘기했던 동화작용. 그러니까 반응물이지. 반응물이 작은 분자야. 에너지가 적었을 거 아니야. 생성물은 큰 분자잖아. 에너지가 많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이 큰 분자니까 에너지가 많았을 거고 그럼 반응이 끝나서 만들어진 생성물은 에너지가 적은 놈이지. 자, 그런데 아까 앞에 나왔지만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단 에너지를 흡수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내가 적게 갖고 있던 많이 갖고 있던 반응이 일단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러니까 동화작용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적은 애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일단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를 조금 방출하게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보다는 에너지가 많은 애가 만들어지긴 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처음에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긴 하다만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반응을 하려면 에너지를 일단 흡수해야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또 방출한 거야. 그러니까 차이는 얘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흡수한 게 방출한 것보다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요만큼을 에너지를 흡수한 셈이 되는 거야. 반면에 이화작용은 일단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 흡수를 했는데 흡수한 것보다 반응하는 동안 방출하는 게 더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이만큼을 방출한 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때 에너지가 적은 놈이든 많은 놈이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흡수해야 되는 이만큼의 에너지. 이만큼의 에너지. 이걸 뭐라고 한다? 활성화예요. 자, 활성화 에너지는 무조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반응물의 에너지가 많든 적든 반응물부터 꼭대기까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얘도 이게 활성화예요.
자, 그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서 그럼 선생님 동화작용일 때가 이화작용일 때보다 활성화 에너지가 큰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똥멍청이는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겠지. 그 분자가 어떤 분자냐에 따라서. 그치? 그러니까 야 작은 분자가 합쳐져서 큰 분자가 되는데 큰 분자가 분해돼서 작은 분자가 되는데 야 봐. 이 반응에서 작은 분자가 이 반응에서 큰 분자보다 더 큰 놈일 수도 있는 거야. 네. 이해돼? 네. 이해되냐? 네. 네. 내가 분명 니네끼리 터치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자꾸.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니네 이거 ABCD로 나오잖아. 활성화 에너지를 몰라갖고 틀린 놈도 있다니까. 꼭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 그러면 이런 효소가 무조건 작용하잖아.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낮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언덕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야. 언덕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야. 동화든 이화든. 알겠니? 네. 그럼 그때 뭐는 절대 변하지 않아? 요거 반응열이라고 하거든. 요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 요거를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효소가 있건 없건 이 반응열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 일정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니네가 화투를 배울 일이 있겠지. 3학년이 되면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안 배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 하면 이제 엔탈피라고 해서 나와. 엔탈피. 엔탈피라고 해서 얘는 엔탈피가 뭐가 나올까?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에너지 뺀 거거든.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올 거고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이런 걸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입니다. 알겠네?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가 아니라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 그걸 뭐라고 한다? 반응열이라고 해서 얘는 효소 여부에 상관없이 뭐하다? 일정하다. 간격이 같으면 왼쪽이 더 큰 거잖아. 내가 아까 상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같으면 이게 뭐가 같으면? 그렇죠. 반응열의 그 크기가 같으면 어떤 크기? 이거랑 이거? 내가 상대적이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화작용에서 저 분자가 고분자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작은 분자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저 분자가 200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1000이야. 그럼 이거 800 아니겠냐? 1000이면? 그제? 근데 네가 그림은 똑같은 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 100이야. 여기 20이야. 1000이랑 200이면 얘가 800인 거잖아. 근데 이걸 똑같이 그려놨는데 얘가 100이고 20은 얘는 80이라고요. 간격이 같다고 반응열이 같은 게 아니라고. 만약 1000이랑 200이면 조금 아, 그러면 반응열의 크기는 같은 거지. 이게 1000이고 이게 200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반응열의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었어. 반응열의 크기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요 숫자를 줍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숫자 보고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숫자가 없는데 요 간격이 같다고 해서 반응열이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그거는 꼭 명심을 해라.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과도한 아드레날린으로 인해서 이제 흥분돼 있는 상태야. 내가 지금 니네 잔소리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그 다음 장까지 있지? 자, 요거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요거만 잘 봐.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크게 물질의 합성과 물질의 분해로 나뉘더라. 그래서 빛에너지를 대표적인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빛에너지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같은 큰 분자를 만드는 식물의 광합성은 물질의 합성에, 즉 동화작용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반면에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는 세포호흡은 물질의 분해, 즉 이화작용에 해당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때 요것도 알아놔야 돼, 니네. 광합성과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에너지 변화도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광합성은 흡의 반응인데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 이거야. 그치? 광자가 들어서 빛에너지 흡수하잖아. 빛에너지가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성윤아 써놔라. 세포호흡은 반대로 뭐야?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60%는 열에너지, 나머지 40%는 ATP라는 분자를 만드니까 나머지 40%는 ATP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관계도 이렇게 해두시고, 이때 60%에 해당되는 열 에너지는 잘 알다시피 체온을 유지하는데 사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문단만 봅시다. 그래서 이처럼 세포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세포를 구성하거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여 생명활동에 사용한다. 그리고 이때 생체 촉매인 효소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돕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썼던 거지. 그래서 이 생체 촉매는 그렇다고 해서 생명체 안에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까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와서 이어서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교과서를 꼭 챙겨 오십시오. 알겠니? 학교 프린트도 좀 챙겨 오시고. 알겠지?